고진감래 끝에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낭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장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이곳저곳에서 파는 물건과 구경꾼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하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홍아름이라는 처녀는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과 소쿠리를 비롯한 여러 공예품을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구경들 하세요. 손으로 정성껏 빚은 도자기와 한 땀 한 땀 오색에 바느질 소품들도 여기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깔이 눈을 반하게 하는 자수입니다. 아름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홀려보려 했었지요. 때마침 어느 아낙네가 오, 요거 참 예쁘네. 하며 관심을 보이자 아름도 더욱 신이 나서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쿵,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체격이 건장한 젊은 사내가 밀고 있던 수레로 옆에 쌓아두었던 아름의 도자기 그릇이며 공예품들을 산산조각내었답니다.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거 일을 어쩐답니까? 수레를 몰다가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도자기 그릇들을 깨뜨리고 말았네요. 큰일이네. 어쩌죠? 도주는 이른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팔러 장에 나왔다가 사람에 떠밀리는 바람에 돌부리에 걸려 수레가 아름의 좌판을 덮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도자기 그릇들이 깨지고 소쿠리며 놀이개와 바느질 소품들이 모두 부서져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금세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를 어쩐담? 이것들이 얼마짜리인데 요렇게 산산조각이 나다니. 이 비싼 도자기를 산산히 조각낸 사람이 누구랍니까? 내가 장에 물건을 팔러 처음 오다 보니 낯설어서 그만 저 사람들에 밀려 돌부리에 걸리는 바람에 낭자의 물건들을 덮치고 말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도자기는 내가 직접 한 달 넘게 공들여 구운 거라 엄청 비싼 값으로 팔고 있었는데 깨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아름은 호들갑을 떨면서도 사내의 얼굴을 힐긋힐긋 쳐다보았지요. 사실은 아름의 말과는 달리 이것저것 만드는 과정에서 연습하다가 만들어진 물건들이어서 별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래도 멀쩡히 팔아볼까 했는데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 엄살이라도 떨어 보상을 톡톡히 받아볼 심산이었어요. 도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신 허리를 굽혀 사죄하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변상하겠소. 꼭 변상해줄 테니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오. 그 목소리와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고 신중하든지 아름은 괜히 더 크게 소리치려다가 스스로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도 아니었는데 이 청년이 하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니 아름은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미 호들갑을 떨은 상태라 아름도 약간의 자존심이 잃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가풍으로 만든 거라고요. 돈으로 얻기 힘든 물건들인데. 도주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내가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보상해드리겠소. 오늘은 채소를 팔아서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릴 테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 모습을 주변 상인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힐끔힐끔 구경하였지요. 일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도준이 너무도 순진하게 허둥대는 모습이 참으로 웃기기도 했고 아름이 도준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아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보상을 해준다니 팔린 물건이라 치지요. 보상은 천천히 채소를 팔아보고 주시오. 그러자 도준은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지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리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소. 내 이름은 박도준이라 하오. 나야말로 놀라고 난감하긴 했지만 뭐 다음부턴 조심 좀 해주세요. 나는 홍아름이라 합니다. 어휴, 무뚝뚝해 보이길래 몰인정한 사람인가 했더니 이렇게 얼굴까지 빨개지도록 사죄하니 의외로 착한 분이군요. 그렇게 둘은 요란하게 첫 인연을 주고받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호감이 움트기 시작하였지요. 그건 그렇고 도준 도령, 장마당에 물건 팔러 나오신 거라고요? 예, 채소 몇 가지요. 이른 아침에 수확한 것이라 아주 싱싱합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인지라 장마당에 나와 보니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도준이 순진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아름은 다시 피식 웃음이 났답니다. 아니, 이처럼 순진하여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겠나? 생각한 아름은 호객하는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싶어졌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초면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몇 마디 더 나누었고 아름은 아수라장이 된 내 좌판을 먼저 정리한 다음 도령의 채소 파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안하였어요. 도준은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연신 고마워하였지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장을 보러 온 안악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특히 도준의 싱싱한 채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추, 무, 파, 시금치 따위가 푸릇푸릇 신선해 보였지요. 어머나, 젊은 총각이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팔고 있네. 그럼 어디 흥정 좀 해볼까? 모여든 안악들은 저마다 채소를 집어 이리저리 살펴보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도준은 생각지도 않은 안악들이 모여들자 기쁜 나머지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총각, 배추 한 포기가 얼마요? 가격을 어찌 매겨야 할지 몰라 고민이던 도준은 이것저것 물어오는 손님이 많아지자 우물쭈물 가격부터 헷갈렸습니다. 그러자 안악들은 도준의 표정을 보더니 이때다 싶어 적극적으로 가격을 후려쳤지요. 뭐 요즘 배추값이 곤두박질 쳤다는데 두 냥만 받으시지? 거기다 덤으로 열무라도 한 움큼 주면 되겠네. 그러자 순진한 도준은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며 호기롭게 대답할 뻔했는데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아름이 답답하여 거들었지요. 아니, 도준 도령. 그렇게 다 퍼주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보상은 언제 하려고? 잠깐만요. 아주머니들, 우리도 남는 장사해야 먹고 살지요. 아름이 얼른 중간에 끼어들어 안악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우리도 밥 굶지 않으려면 기본 가격은 받아야지요. 배추 한 포기에 두 냥은 좀 너무하오. 차라리 세 냥의 덤으로 열무 한 줌이면 어떻소? 이 배추 얼마나 실하고 좋은지 눈으로 보고도 그러세요? 속이 꽉 찬 거 보세요. 잎도 두꺼워 겉절이 담그면 최고라니까요. 이 정도면 손님들도 싸게 사가는 거예요. 아름이 마치 자기 채소 인양 야무지게 배추를 팔아주는 것을 본 도준은 아름이 왠지 누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준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후, 고맙소. 아름 낭자 아니었으면 정말 두 냥의 덤까지 줄 뻔했어요. 아름은 팔짱을 끼고 있다가 머리를 빗겨 넘기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언제나 이런 실랑이가 있소. 도령처럼 무조건 예 했다간 금세 쪽박차고 말거려. 도준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고 아름은 그런 도준을 보며 참 순진하기도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한바탕 정신없던 시간은 가고 장터가 한산해진 오후 무렵 도준은 짭짤하게 이윤을 남긴 동전 꾸러미를 들여다보았지요. 우와, 이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네. 처음엔 가격을 한참 낮춰 불러도 못 팔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름은 그를 보고 피식 웃어 보였어요. 후, 다 제 덕분이죠. 처음엔 배추 한 포기만 사면 덤으로 한 포기 더 드릴게요. 라고 할기세던데 그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자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긴 하죠. 나는 남 속이는 게 싫어서 손해보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줄만 알았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장터는 떨이 물건을 파느라 다시 활기를 띠었고 아름과 도준이 팔던 채소도 거의 팔려나가 둘은 한숨을 돌리며 자판을 정리하였지요. 도준은 싱글벙글하여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면 오늘 장사는 꽤 성공이었소. 모두가 아름 낭자 덕분이오. 라며 환하게 웃자 아름 또한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정도면 됐죠. 아까는 손님들한테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숨이 좀 트이네요. 밀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시죠. 어이, 거기 물건들 많이 파셨나? 느닷없이 장터 한 구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봐, 거기 장마당에 처음 나온 모양인디 자리세는 내야제. 낯선 사내들이 험한 인상을 지으며 우르르 다가오더니 떡져 엉킨 머리를 뒤로 젖히며 기세등등하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을 등쳐먹는 불안당 패거리였죠. 그들을 보자 도준은 깜짝 놀라며 느닷없이 자릿세를 운운하는 그들에게 눈이 동그래져 되물었습니다. 자릿세라니 무슨 말씀이오? 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소. 장터에 처음 나온 젊은 양반이구먼.
장마당에서 장사하려면 당연히 자릿세를 내야 하는 거 모른단가? 불안당들은 이 바닥에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듯 으르렁대자 도주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지요. 그때 아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변이 능하고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름은 이번에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자릿세라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오? 이 마을 장터에 그런 것이 언제 생겨났소? 패거리 우두머리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허, 이 처자가 뭘 모른단께. 우리 성님들이 장터를 오지게 챙겨줬은께 요래 장사가 허벌나게 잘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랑께 시방 우리한테 수고비 정도는 줘야제? 아름은 잔뜩 상기되어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지요. 무슨 소리요? 누가 지켜달라고 했소? 여보쇼, 이 도령은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 채소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 얼른 물러가시오. 괜한 행패 부리지 말고. 그 말에 패거리 중 한 명이 인상을 구기면서 한 걸음 다가왔지요. 해, 요것이 참하게 생겨갖고 입은 꽤나 거칠구머닝. 너희들 잘못하다가는 장사만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분지러질 것인 게 다치기 싫으면 야물딱지게 내놓는 게 좋을 것이요? 도주는 패거리들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아름 앞에서 호락호락해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장사는 내가 하고 수익은 자릿세가 다 가져가면 나도 빨리 건물주를 해야지 원. 도준의 조롱에 패거리들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며 도준과 아름을 둘러싸더니 슬쩍 겁을 주었습니다. 도준이 멈칫하며 긴장한 표정을 짓자 아름이 다시 앞으로 나섰지요. 여긴 사또께서 인정한 장터요. 당신들이 함부로 돈을 갈취하겠다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오. 아름이 날선 목소리로 대들자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들어 신호했지요. 그러자 패거리 중 하나가 눈을 번뜩이더니 아름 쪽으로 양손을 뻗으며 다가왔죠. 시방 뭐라 했냐? 관아에 고발한다고라? 어디 한번 혀보시지. 그 전에 우리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요. 두려움에 아름도 움츠러들자 이번에는 도준이 얼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껏 순해 보이기만 하던 그의 눈에는 깊은 어둠 속에서 맹수의 눈빛처럼 빛이 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아름 낭자에게 손대지 마시오. 도준은 겁먹은 듯 긴장해 보였지만 긴 세월 몸에 밴 농사꾼의 힘과 근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한 놈이 갑자기 달려들어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도준은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들더니 뒤로 꺾으며 휙 하고 들어 올려 상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에! 웜에! 나 죽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한 힘으로 한 놈을 날려버리자 패거리들은 당황해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아름도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준 도령 괜찮으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다른 패거리 두 명이 또다시 도준에게 달려들었으나 도준은 오랜 농사일로 단련된 근력으로 거침없이 상대를 꼬꾸라뜨렸습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려 하면 재빠르게 허리를 틀어 피해내고 그대로 손목을 비틀어 꺾거나 밀쳐버리는 등 의외로 동작이 민첩하고 능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틈틈이 아버지에게서 익혔던 무예 실력을 이렇게 발휘할 줄 몰랐던 도준은 스스로 놀랐지요. 패거리 우두머리는 이것이 단순한 겁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 외에 만만치 않은 저항에 뒷걸음질 치면서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런 망할! 장사꾼인 줄 알았구만 웬 깡패 자식이었네. 에이 패! 시방 물러는 간다만 다음에 보자이. 아그들아! 그만 가자잉! 얻어맞고 나가떨어진 패거리들은 끙끙거리며 흙먼지를 털 겨를도 없이 장터를 우르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너나 할 것 없이 그 광경을 흥미롭게 구경할 뿐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지요. 한바탕 분주하던 싸움이 끝나고 길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던 도준의 뺨으로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도준은 가쁘게 숨을 몰아쳤지만 자신이 불안당들을 물리쳤다는 만족감에 방금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아름이 다가와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지요. 도준 도령 괜찮으시오? 아까 그놈들이 칼이라도 꺼낼까봐 조마조마했다고요. 아름의 말에 도준은 그제야 손을 툭툭 털고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소. 별 사고 없이 그놈들이 도망갔으니 이제 괜찮아요. 모두가 무사하니 다행이오. 구경꾼들은 저마다
대단하시오. 참 잘하셨소. 멋있었소. 하고 한마디씩 건네며 손뼉을 쳤어요. 맞아. 그 불안당 패거리들이 항상 눈엣 가시였는데 오늘 꼴 보기 좋게 당하고 갔구먼. 그러게 말이야.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네. 아름은 이 광경을 보며 자신 옆에 듬직하게 서 있는 도준을 다시 한번 달리 보게 되었지요. 이제 곧 해가 넘어갈 시간이 다 됐네요. 도준 도령, 오늘 장사는 이쯤에서 접는 게 어떠세요? 팔고 남은 채소도 얼마 안 되니 그거 싸들고 우리 집으로 가요. 배도 고플 텐데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수제비라도 끓여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준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초면에 신세를 지는 건 실소. 게다가 오늘 도자기 그릇들도 깨뜨려 놓고 변상도 아직 못하였는데. 아름은 걱정 붙들어 매셔 하는 듯씩 웃으며 빈 보따리를 툭툭 털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에이, 괜한 소리 마시고 따라오세요. 도준 도령이 없었으면 나도 그 불안당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게요. 게다가 오늘 함께 장사했으니 고생을 나누는 셈 치자고요. 도준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의 눈빛과 환한 미소가 왠지 거절하기 힘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두 사람은 남은 채소 두어 단과 아름의 공예품을 정리해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아담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도준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좀 허술해 보여도 나름 정이 깃든 곳이라오. 아름이 마루에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웃자 도준도 괜히 오, 예쁘고 아늑한 곳입니다. 라며 덩달아 공감했지요. 그 사이 아름은 능숙한 솜씨로 재료들을 챙겨 부엌으로 들어갔고 도준도 뒤따라 들어가 양푼이며 바가지를 이리저리 찾으며 두름 분주했어요. 오늘 팔고 남은 채소지만 아직도 꽤 신선하네. 도준 도령이 정성스레 키운 거라 그렇겠죠? 아름은 물을 얇게 썰고 감자 껍질을 벗기며 한껏 칭찬을 곁들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구수한 멸치 국물에 떼어 넣은 반죽과 야채가 맛있게 끓고 있는 수제비 냄새가 입맛을 돋우었지요. 아름이 살짝 국물 맛을 보더니 좋아. 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준 도령 이거 한 입 맛보시오. 내가 먹어보니 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아름이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살짝 식힌 뒤 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준은 수줍게 맛보더니 정말 맛있네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요. 두 사람은 밥상을 서로 마주 앉아 수제비를 먹기 시작했지요.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반죽이 장터에서 온종일 고단했던 몸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벼운 농담도 오갔지요. 첫 장사에 안악들한테 바가지 안 당해서 다행이에요. 덤만 잔뜩 챙겨주었으면 지금 이 수제비도 못 먹고 그냥 굶을 뻔했네요. 아름이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크크 하고 웃자 도준도 멋쩍은 표정으로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요.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눈치껏 장사를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본전도 못 찾겠소. 아름 낭자가 도와주면 더 좋을 것이오. 그렇게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언뜻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했지요. 아직도 아름은 장터에서 불안당을 마주하던 도준의 건장하고 듬직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어요. 도준 또한 거침이 없고 활달한 아름의 매력이 새삼 눈부시게 보였지요. 어느새 바닥이 보이고 조금 남은 국물을 조심스레 마저 나누어 마시고자 두 사람이 동시에 국자에 손을 뻗자 손가락이 서로 겹쳐 닿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맞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던 것이지요. 가슴속 어딘가가 찌르르하게 저릿하며 뜨겁게 달아올랐고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갈망해온 것처럼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응시하였답니다. 뜨거운 젊은 피가 끓어오르자 아름의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으며 도준의 시선도 흔들렸지요. 눈가엔 은근한 갈망이 번졌고 목젖이 느리게 위아래로 꼴깍 침을 삼켰지요. 먹던 수제비 그릇은 내동댕이 쳐졌고 어느덧 서로 뒤엉켜버리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폭풍우처럼 거칠다가도 때로는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두둥실 달빛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아름과 도주는 폭풍 같은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름이 마루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거친 말발굽 소리가 쌀이문 앞에서 멈추더니 말에서 내린 나그네 행색의 중년 남자와 젊은 호위무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름을 자세히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물었어요. 이 근처에 홍시성을 가진 젊은 여인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소만 혹시 처자가 아니요? 예, 제가 홍아름이긴 한데 두 분은 누구시오? 중년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아름의 무릎에 놓인 바느질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의 한 귀퉁이에 새겨진 특별한 문양인 연꽃과 학이 겹쳐 어우러진 자수를 발견하고는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아니, 저 문양은 아무리 봐도 연학도에 쓰이는 문양과 흡사하구나.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양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궁중자수 기법의 하나였는데 이 낯선 사내가 연학도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중년 남자는 호위무사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호위무사가 작은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이자 보자기에는 특별한 자수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패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그 패에는 궁중 관련 문양과 함께 아랫부분에 박이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패에 새겨진 이름을 아는가? 오래전 궁중에서 한 궁녀가 쓰던 것인데 그녀의 성이 박씨라 하였고 이 문양을 즐겨 썼다고 하더군. 아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아름이 어머니가 과거 궁녀 출신이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 궁을 떠나 고향에서 조용히 숨어 살았다는 사실을 아름이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중년 남자는 자신을 강정필이라 소개하고 왕실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름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분이 단순 궁녀가 아니라 고위 관리인 박시백 대감의 서녀이자 지금의 왕대비 마마와 인척 관계였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처자가 그분의 직계 혈통이라면 왕대비께서 한번 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름은 모르는 남정네가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의 이름을 들추며 아름의 신분까지 확인하려는 낯선 사내들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지요. 아름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잘 모르는 일이며 어머니는 10살 때 돌아가셨고 3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에게도 들은 바도 없다고 순간의 상황을 넘겼지요. 그리하여 아름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들어있는 비단 보자기를 자세히 보기로 하였습니다. 비단 보자기 아랫부분에 접어놓은 색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지요. 거기엔 어머니가 직접 쓴 듯한 글씨가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가지런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름아, 내가 이 글을 보게 될 날이 오면 이 어미의 옛일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겠지? 나의 아버지는 박시백 대감으로 한때는 홍문관 대제학까지 지내신 분이었단다. 어미가 어릴 때 당쟁에 엮이면서 음모와 계략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하였지. 그리하여 도망다니며 신분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단다.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연상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아름은 어머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아름은 왕대비를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마을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시골 처녀 홍아름이 으리으리한 궁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은 온통 신비롭고 황홀했지요. 아름은 잔뜩 긴장한 채 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먼 발치에서 연로한 부인이 금실로 수놓은 비단포를 쓰고 앉아 아련한 눈빛으로 아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오라비의 혈통이라는 그 아이로구나.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름은 얼른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지요. 소녀 홍아름이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 오게 되었사오니 혹여 결례되거나 무례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옵소서. 왕실의 어른은 몇 번 헛기침하더니 자상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지요. 교양이 꽤 잘 컸구나. 그래,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박시백 대감께서 명모 혐의를 뒤집어 쓴 뒤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되었지.
나 또한 궁궐에서 마음 졸이며 그 누명을 벗기려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단다. 당시 권세가 대단하던 반대 세력들이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아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박시백 대감의 서녀였지.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 내가 몰래 궁 안으로 불러들여 숨기려 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 결국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가야만 했단다. 아름은 처음 듣는 놀라운 이야기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제야 아름은 어머니가 왜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살았는지 또렷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어미를 은밀히 찾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너를 찾게 된 것이야. 내 어미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너는 내가 힘닿는 데까지 지켜주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은 아름은 갑작스럽게 궁궐의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너희 어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구나. 내 어미를 궁에 숨긴 건 나였고 결국 제때 지켜주지 못하여 도망치게 했으니 말이다. 왕대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근처에 있던 시종을 물리치고는 낮은 소리로 비밀스럽게 아름에게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궁을 빠져나갈 때 도움을 준 자가 한 명 있었단다. 박태호라는 젊은 무사였지. 박시백 대감과도 인연이 깊었던 충직한 무사였는데 내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자기 몸까지 내던졌다고 들었다. 아름이 자상한 왕대비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그 무사와 혼인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이 함께 궁을 빠져나왔다면 분명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요. 왕대비가 애잔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박태호는 이미 집안에서 정혼자가 정해져 있었고 궁에서 도망친 몸이라 계속되는 추적이 두려웠겠고 내 어미 역시 영모의 잔당이라 낙인 찍히면 곤란해질 테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혼인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야. 둘은 근근히 몸만 피한 뒤 한적한 시골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다가 내 어미가 홍씨성을 가진 평범한 농부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박태호라는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 어머니 곁에 계시지는 않았던 건가요? 왕대비가 쓸쓸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박태호 또한 늦게나마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고 들었구나. 박태호는 뜻밖에도 내 어미와 바로 이웃 마을에 정착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간혹 박태호와 내 어미는 은밀히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낸 모양이야. 두 사람은 당시에 처한 형편이 순탄치 않아 인연을 이어가기엔 힘들었을 것이야. 그제야 아름은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되어 가슴이 먹먹하였어요. 왕대비는 아름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덧붙였지요. 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사실이 과거의 일이 되었으니 박시백 대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내가 더 힘써 보려 한다. 내 어미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구나. 아름은 왕대비의 자상한 설명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꾹 참으며 왕대비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대비에게 깊고 정중한 인사를 마치고 나온 아름은 회랑을 걸으며 왕대비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를 언뜻 떠올리자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궁에서 도망치실 때 도와준 무사가 박태호라니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궁을 나서는 내내 아름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와 박태호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아름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도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 낭자,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요? 낮부터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소.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왕대비에게서 들은 박태호라는 이름을 거론할까? 망설이다가 작게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준 도령, 혹시 집안에 박태호라는 조남을 가진 분이 계시나요? 도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버지 말인가요? 맞습니다. 성은 박, 함자는 태호입니다. 그 순간 아름은 왕대비가 말했던 박태호라는 젊은 무사가 떠올라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자 도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러시죠?
혹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라도 아름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었구나. 어머니를 구해주고 결국 이웃 마을에서 살았다는 박태호가 도준 도령의 아버지라니.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아름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렸지요. 제가 오늘 궁에 다녀왔지요. 그곳에서 왕대비 마마께서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영모로 몰렸던 우리 어머니가 궁에서 도망칠 때 박태호라는 무사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셨는데 함께 한적한 시골로 피하였다 하시더군요. 도주는 그 말에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패거리들과 싸움하던 날 아버지가 예전에 궁에서 호위무사였다. 는 말이 은연중에 기억났었지요. 그렇다면 아름 낭자의 어머님과 제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숨기셨던 사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도준 도령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제 어머니가 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얘기를 들은 도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도주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아름 어머니와의 인연을 아버지에게서 더 자세히 듣게 되었지요. 도준 아버지는 아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들에게서 아름과의 관계를 처음 듣게 되자 비로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못다 이룬 인연을 너희들이 이어가면 되겠구나. 라며 기뻐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름은 왕대비의 부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 들은 박시백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기 위해 왕대비 마마가 여러모로 직접 나서보겠노라 약속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정작 아름의 근심은 달랐습니다. 왕대비가 이토록 자신의 처지를 살펴주는 것이 왕대비에게 누가 되지는 않는지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고 궁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왕대비는 그런 아름의 속내를 미리 짐작한 듯 따뜻하게 내가 너를 이곳 궁궐로 무작정 불러들이려는 것은 아니란다. 다만 박시백 대감이 누명을 벗고 그 후손들이 더는 숨어 살거나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약간의 보살핌을 베풀려는 것뿐이야. 내 어미에게 못다 한 마음이기도 하고 말이다. 아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저 역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릴 뿐입니다. 왕대비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갈 마을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논과 밭을 마련해 주마. 혼자 고생이 많다고 들었구나. 그것이 내가 너와 내 어미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니 거절하지 말거라. 아름은 너무나도 뜻밖의 배려에 눈물을 글썽이며 황급히 사양했지만 왕대비는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아름은 정중히 예를 갖춰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잔뜩 부푼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지요. 며칠 후 시골 마을에는 떠들썩 한 일이 벌어졌지요. 왕대비 측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마을의 최고 부자 김대감의 땅을 구입하여 아름에게 논밭 문서를 건네주며 조촐한 잔치를 벌여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름은 꿈만 같은 현실에 얼떨떨해하면서 도준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땅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많은 논밭을 주시다니 감탄과 놀라움 그 자체였지요. 이제부터는 낭자가 이 마을의 주인이 된 것 같구려. 도준은 밭고랑을 밟으면서 자기 일처럼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조촐하면서도 따뜻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도준의 아버지 박태호는 이미 사연을 다 알고 있었기에 두 손을 꼭 모은 채 말하였어요. 우리가 못다 이룬 인연을 너희가 이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구나. 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름은 시아버지가 된 박태호 앞에서 깊이 절하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도준 서방님과 함께 아버님을 효로서 지극히 모시겠습니다. 아름과 도준은 새로 얻게 된 논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정성으로 가꾸고 경작하여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지요. 그 후 도준과 아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평온하도록 선행을 베풀면서 예쁜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들꽃 야담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진감래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내면 나중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지요. 들꽃 야담의 구독자 여러분도 고진감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